장비주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굉장히 장비주 간의 수익률의 편차가 심하다. 성장폭이 줄어들지는 않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좀 매몰되지 말자. 그리고 분할을 안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저가 탄산 리튬이 그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수산화 리튬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상황이다. 오늘 모신 분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입니다. 요즘 우리가 배터리 총각, 배터리 총각으로 밀고 있는 결혼하면 사라질 닉네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매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주 이슈들 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떤 이야기가 시작입니까? 네, 또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가 양산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주 또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진했고요. 일단 지수 대비 여전히 2차 전지는 여기 보시면 요 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 평균 수익률 61%, 코스닥, 코스피 모두 초과하는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1월 달부터 금요일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네, 올 한 해. 네, 맞습니다. 거의 상반기가 지금 딱 상반기 정도 61%뭐 엄청난 수익률을 냈죠. 근데 고점 대비로는 이 MDD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점과 6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빠진지입니다. 이 최고점은 저는 10년 최고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4%를 기록했고요. 역시나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여기다 넣으니까 야 코스모 신소재가 1등 기업도 아닌데 왜 여기 넣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여기다 넣은 거는요 수익률 측면에서 1등인 기업이라는 얘기지 코스모 신소재가 뭐 캐파라든지 전체적인 전체적인 양극재 이 소위 말하는 양극재 종합적인 능력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움이나 LG화학이 최선두 그룹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수익률 측면에서만 1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192% 상승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가 역시나 589%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관련된 이슈를 제가 또 가져오긴 했는데 역시나 에코프로 쪽으로 원자재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로는 7.6%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30% 넘게 빠졌던 거를 지금 다 수익률을 거의 한 90% 가까이 다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셀 같은 경우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LG와 2% 정도 또 다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추가적인 그 발표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6% 정도 1월달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고점 대비는 10.5% 빠졌습니다. 네, 양극재는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뭐 따끈따끈한 LG화학발 최초로 이제 최초 수주 계약이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코스모 신소재 아마 그 상승 탄력도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또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부진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좀 부진했고요. 반면에 대주전자재료는 한 주 동안 가장 좀 덜 빠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전액은 역시나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 50% 빠졌고요. 분리막 역시도 32% 빠졌습니다. 그런데 분리막은 계속적으로 압도적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계속 수익률 상위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그 SKI 테크놀로지 말고 W스콥이라는 분리막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당연히 그 IRA 그 분리막 관련돼서 분리막도 이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광물로 지정이 안 돼서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랑 W스콥이 미국 공장 IRA에 분리막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고요. SKI 테크놀로지보다 주간 상승률로는 SKI 테크놀로지를 뛰어넘어서 W스콥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MDD 값이 마이너스 62%죠. 이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요거는 그만큼 공모가가 과도하게 산정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주도 장비주도 46%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장비주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굉장히 장비주 간의 수익률의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장비주도 1등 기업만 투자하다. 또 여기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윤성 FNC가 모든 장비주 중에서 뭐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라든지 뭐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 1등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장비주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 FNC는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요. 이 믹싱 장비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원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성 FNC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323%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평균 MDD 값은 14%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 전체 표에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밸류 체인별로 1등 기업에 투자하자. 그리고 밸류 체인에 너무 소위 말해서 편중해서 뭐 원자재만 나면 100% 몰빵할 거야, 양극재만 몰빵할 거야. 그건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지난 한 주간 네. 일어났던 어떤 주가의 급등락을 올 한 해 전체로 이제 맞습니다. 비교해 보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전해과 관련해서 엔캠 같은 경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유상증자가 끝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또 아마 자금들을 모으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네. 봐야겠죠. 네네. 그 6,500억 그 발표가 났는데 중앙 D&M하고 합작해가지고 하는 거 관련돼서 나왔는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안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엔캠 그래서 한번 현금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800억 넘게,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거는 플러스가 돼야지 회사로 안에서 돈이 도는 건데,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한 800억에서 한 많게는 1000억 가까이 마이너스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죠. 사실 자금을 순환하는 측면에서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계속되고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엠캠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 넘어서 원래 저는 뭐 한 150%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보통 안전하게 하려면 100%를 보는데 100%는 캐펙스 투자를 계속하는 구조적인 성장주 입장에선 100%는 너무 타이트한 기준이고요. 150%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 엔캠은 지금 200%가 넘어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30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모습이 있다. 순차입금도 지금 2천억 넘게 늘어나는 측면을 봤을 때 엔캠이 사실 뭐 중앙 D&M하고 6천억 넘게 해서 합작 공장을 지어서 이 원료 조달하는 부분도 시세 확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재무구조 관련돼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그 중앙 D&M 네. 이쪽에다가 그 220억 전환사채 인수하는 네. 공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엔캠이 이렇게 좀 무리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건 뭐 리튬이온과 관련된 네. 수직 계열화라는 맞습니다. 네. 대의 명분은 좋아요. 네. 대의 명분은 좋은데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자체 이 자금 조달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금 조달도 그렇고 실제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 전액 관련돼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모멘텀을 연결돼야지 그게 바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건데 아직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주 상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이제 경제차관이 한국을 포함해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2023년 안으로 핵심 광물 수급 다변화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2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될 걸 보고 있는데 역시나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 국가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으로 했다는 거는 광물에 미국도 진심이고 미국도 사활을 걸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폐배터리 사업 조금 먼 미래긴 해요. 저는 폐배터리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려면 실제 배터리가 이제 다 그 수명을 다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배터리가 이제 5년 정도 기간을 차면 이제 그때부터는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점은 2026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폐배터리 협력 사업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폐배터리냐 그랬더니 봤더니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룹사 차원에서도 신선장 동력으로 아마 이 폐배터리 사업을 육성하는 것 같고 아마 LG 엔솔 입장에서는 좀 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김준현 사장 LFP 양극재 관련돼서 자체 개발한다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에코프로벤 모두 LFP 양극재 관련돼서 아마 2025년은 필두로 아주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양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양극재가 중국 그 여러 가지 중국 이 LFP 양극재를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 잘 대처하고 있다. 그래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너무 매몰돼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그 본업, 펀더멘탈, 양극재 업체들이 가진 순수한 캐파가 늘어나는지 완성차 업체들이랑 조인트 벤처를 잘 맺고 있는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시장 침투율이 줄어들진 않는지 성장폭이 줄어들진 않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좀 매몰되지 말자. LFP 잘 준비하고 있다. 네, 그게 한국도 만든다. 네, 한국도 충분히 만든다. 그리고 LFP 양극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네, 그렇게 좀 핵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관련돼서 LG 에너솔루션 지분 매각 관련돼서 LG 에너솔루션 지분 매각 기사 나올 때 4% 넘게 하락을 해서 굉장히 우려 요인이 아니다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신성장 동력 투자에 대한 다양한 자금 조달하는 거는 맞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지금 사실은 2% 정도 지분 매각한다고 지배구조나 뭐 그런 거엔 전혀 이슈는 없거든요. 사실 LG화학 측면에서는 한 2조 정도 자금 확보해가지고 양극재 투자하는 게 훨씬 자본의 재배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하겠지만 다시 이슈화돼서 나올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매각한다. 네. 이거는 이제 팩트인 거죠. 네네네. 단지 그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네네. 나올 네. 주요 이슈다. 그 조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가 그게 팩트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르노 부회장이 부산 공장 연 20만 대로 한덕수 총리 면담해가지고 야 우리 전기차 전환은 필요해 배터리 뭐 르노에만 약간 독점 공급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생산성 문제 그다음에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 우리가 이 르노가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경쟁력 있는 뭐 글로벌 5위권 유럽 시장에서는 한 5위권 정도 매출을 계속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부산 공장에서 20만 대를 하는 게 과연 생산성이나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지 그거는 좀 리스크 요인 그거는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좀 입증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포드하고 SK온 합작사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오벌 SK. 요거 12조 조달받는데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 지원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 국채금리 10년물 3.6%입니다. 저리로 지금 조달해서 12조까지 조달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SK온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주 그 자금 모집을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MBK 파트너스를 통해서도 받았고 또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MBK 파트너스 외 기타 여러 사모펀드 및 뭐 투자 파트너스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 받았는데 그 얘기는 아마 블루오벌 SK 공장 관련돼서 계속 이 재무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총 3개의 공장에서 12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105 그러니까 한 대당 조금 큰 차종이죠. 보통 배터리를 60에서 70기가와트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대에 들어가는 중형 세단 기준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세단 그리고 이런 큰 차들 대형 SUV 위주로 해서 평균 105기가와트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20만 대 생산 분량입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자금을 잘 받아서 SK온도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 관련된 밸류체인도 좀 주목을 해보자. 최근에 또 SK온 같은 경우는 어디가 또 합작이 나왔죠? 현대차 관련돼서 합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모든 곳들에다가 이제 적정하게 주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재고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재고 자산이 쌓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SK온 입장에서는 잘 됐는데 이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은 지금 이제 8.7%인가요? 8% 이상의 어떤 그 1조 2천억 그 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희석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머리 아파하는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SK온은 돈을 받는 쪽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주는 쪽이니까 분명히 그게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고 SK 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본업인 정유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K 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이게 그냥 SK 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 했을 때는 어쩌면 또 호재였을 수도 있는데 증설에 대한 이슈니까. 맞습니다. 이거 돈 줘봐야 지주사로 빠지는 거니까. 다 결국은 이득은 다 SK 이노베이션이 가져가는 구조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할을 안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요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자동차 부품 수출액까지 다 합치면 자동차 수출이 올해는 반도체를 초과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역시나 계속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죠. 근데 전체 수출이 14.4%예요. 저는 이제 자동차가 이 14.4%라는 수치는 거의 근 5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일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차가 견인했다. 전기차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20년에 11%에서 지금 21%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향후 3년 내 30%에서 4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배 올랐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이 2023년 말로 없애려고 했거든요. 이 구매세 면제 정책 3년 다시 연장했습니다. 100% 다시 연장했고요. 그러니까 저기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돼서 3년 연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럼 그 우리 전기차 중국에 안 파는데 무슨 의미냐? 저는 이게 광물 가격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안 빠지고 있죠. 탄산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만큼 어찌됐던 저가형 탄산 리튬을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리튬이 소비가 촉진이 일어나고 이 리튬 가격이 부진할수록 리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탄산 리튬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탄산 리튬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 가격도 우리가 계속 체크해봐야 되는 거 강물 가격 중에 리튬하고 니켈 가격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수산화 리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이 이렇게 빠르게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이 저가 탄산 리튬이 그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수산화 리튬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게 다시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호재로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어떤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지금 공급 과잉 이슈로 지금 뭐 어려우니까 별 영향을 안 주게 될지 그거에 따라 또 한국의 전기차 ETF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거의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될지 참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 공급 과잉 이슈가 좀 더 지금 더 큰 시장을 누르고 있죠. 시장을 더 누르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저게 말씀하신 공급 과잉 이슈를 넘어설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요 다음 이슈는 리튬 염호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해가지고 리튬을 정제하고 재련하고 가공하는 생산 기간이 18개월이 소요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염수에서 리튬 추출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 만에 가능한 이 DLE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답니다.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는 이 DLE 기술이 주목받는데 물론 아직 개발 단계이긴 합니다.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리튬이 갑자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 요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발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튬을 개발해가지고 정제해서 재련해서 가공해서 양산하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7년 이상이 걸린다. 이건 더 이 고난이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리튬 가격 하방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 리튬 관련된 이 광물자원협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 이건 기술적으로 개발되는 건 좋은 현황이나 리튬 가격을 막 강하게 압박할 정도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를 보시면 리벤트, 네, 3위 업체 정도 되는 엄청난 큰 업체인데 리벤트랑 호주의 알켐이랑 최근에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계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3위, 세계 3위의 리튬 업체가 탄생했다.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주 의미 있는 경쟁 업체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총 5개 염호를 가진 대형 미국 리튬 업체가 요 리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리벤트가 지금 미국이랑 FTA에 아직 체결 안 된 국가. 그래서 이 리벤트가 갖고 있는 이 광산이 미국 FTA랑 체결이 아직 안 된 국가에서 그 광산을 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이런 정치적으로 이 아르헨티나를 뭐 FTA 체결국이 아니더라도 뭐 비협정국 뭐 그런 수준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한 포스코홀딩스한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저 염호,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염호가 여러 개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5개의 대형 염호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차지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는 호재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럼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염호의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견조한 가격을 유지할 거다. 가격까지 같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업계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뭐 철강제가 30조 이상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철강과 관련된 어떤 호재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염호 사실은 철강보다는 염호와 관련된 저 리튬과 관련돼서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밸류 체인으로 보고 이제 포스코 그룹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저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고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아마 계속 긍정적인 뉴스를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회장이 2차 전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40%에서 50% 이상은 2차 전지로 굉장히 효율적인 자본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회장이 직접 밝힌 부분이어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